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작되고 이제 금리 음. 정점 사이클을 지나가면서 번듯한 서울의 집 한 채. 모든 직장인들 아마 꿈일 거예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네, 근데 맞아요. 최근에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일단 하락한다고 하니까 좀 막연하지만 어떻게 내 집 마련 전략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세우는 게 맞을지. 급한 분들은 분명히 저는 낙폭 과대 그리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 프라이스다. 프라이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제 고점이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1년 10월이에요. 보니까 서울은 마이너스 30%,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거기 아파트 단지를 모아놓고 내가 매수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반할 거잖아요. 네. 그럼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나푸르나 갈래? 아니면 에베레스트로 갈래?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면은 그 아파트를 다 사란 얘기야? 아니, 모아놓고 현장 가봐요. 가보면 역시 주방비야, 주방비요. 그리고 싼 것들은 1층이야. 그러니까 막상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치놓고 네.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진 지역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집값 하락은 경기도 인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도권 발이에요. 그 강북을 거쳐서 강남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건데, 화성, 동탄, 수원, 의왕, 안양, 동안구, 인천은 송도, 서울에서는 고덕, 잠실 일대가 이번에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그 지역들 다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40% 이하 아니면 못 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번에는 사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 신축 대단지의 중소형 평형을 사야 된다고요. 왜냐? MZ세대들이 이게 영끌 B2에다가 패닉 바잉이자 갭 투자 이거 바로 했거든요. 이게 타겟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래, 오를 때는 많이 올랐지만 내릴 때는 더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구축이요. 구축은 하나도 안 빠졌죠. 재건축 빠졌어요? 일부 빠졌지만 신축보다 덜 빠졌다니까요. 왜냐? MZ세대들이 바퀴벌레하고 안 살겠대. 신축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고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더 몰렸죠. 그리고 대단지는 왜 그러느냐? 네. 대단지는 가격이 오를 때도 먼저 오르지만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KB선도 50주수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 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걔들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돼요. 그 거래된 게 급매잖아요. 네. 그게 다른 매물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를 봐야 돼. 거래량하고. 저는 대단지는 하방 경직성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지가 더 빠집니다.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단지들이 대부분 대단지잖아요. 송파에도 몇 개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뭐 천가구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블록으로 이루어진 거는 대단지라고 보면 되지. 그죠?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MZ세대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는 그렇게 살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형 아파트는 이번에 공급이 별로 없어요. 입주 물량도 별로 안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대형 아파트 오른 데도 있다니까요. 이번에 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대형의 구축,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단독 아파트. 나홀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실제로는 빠졌는데 가치로는 빠졌겠죠.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인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판단을 해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더 빠져야 돼요. 왜냐? 아직 빠진 게 없어. 아까 그래도 30% 빠졌다고. 그거는 대단지 랜드마크만 빠진 거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봐봐요. 지금 토지, 빌딩,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빠진 게 없어요. 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진 곳이 이른바 대단지, 이 랜드마크들, 네.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더 빠진다. 부동산 가격이 더 빠지는 건 맞지. 근데 이미 30~40% 빠진 아파트들이 더 급락이 오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키 맞추기로 그렇죠.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게 부동산인지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그거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지금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항상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시장의 풍향계이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 진짜 저점에 사고 싶어. 그러면 너가 당신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게
이 저점이라는 게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세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거래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고점과 저점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자인지 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실수요자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 언론에 이게 항상 중복해서 뒤죽박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우리가 음아파트가 보통 아파트 시장에 풍향계로 많이 쓰잖아요. 네. 제가 34평형을 저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과거 통계로 2013년 1월이 34평짜리가 9억이었어요. 강남구에 가라면은 KB 시세로 네. 통계가 저점이 언제냐? 2018년 8월입니다. 이거보다 한 7개월 늦죠.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네.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현장에 있다고. 직접 가서 여쭤봐야 된다. 그렇죠. 아, 나는 집 싸게 사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보다 실거래가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거는 통계보다 좀 빠르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더 떨어진다 그러는 게 이게 실거래가일 수도 있고 예. 통계일 수도 있고 통계 늦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항상 시차를 항상 염두를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해석이 그러니까 나올 수 제가 있다. 자꾸 시점 그만 따지고 네. 직접 가라. 프라이스로 따지라 가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장난칠 수 있거든요. 네, 네. 통계 가지고. 그러면은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자는 거죠.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집값이 확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양책을 내놨어요. 2009년도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집값이 빠졌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반값 보금자리 이 쇼크도 있었고 미분양도 많았고 수도권에 있는 뭐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자체가 거대한 수요 공백에 빠져 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또 하락 요인이 뭐냐면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집값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버블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은 과거의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더욱이나 시장의 핵심 세력인 MZ세대가 집을 선침해했어요. 불안감에 못 이겨서. 살 사람들이 상당 부분의 집을 샀어요. 네. 그래서 집을 살려는 구매력이 폭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네. 판단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금리도 올해는 기준금리가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대체적인 통설이에요. 네. 제가 한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이 2.5%, 내후년도 2.5% 정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갑작스럽게 내려가기 힘든 구조라면은 집값 역시 급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역전세난도 있고. 당장 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 다만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인 매장에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확인하면서 현장을. 할인 매장은 경매나 공매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싸게 자꾸 사라고 하잖아요. 네. 왜 싸게 사라고 그러냐면은 알겠습니다. 미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싸게 사면은 그걸 충분히 이른바 커버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보통 배울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첫 번째도 입지요. 두 번째도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요. 아니에요. 첫 번째도 가격이고 가격? 두 번째도 가격이고 세 번째도 가격이다. 네. 그게 바로 일반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그거를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 답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궁금했던 부분들이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급하신 분들은 신축, 대단지, 중소형 현장 당장 나가서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고 조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할인 매장을 찾아가서 경매 공매를 알아봐도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 지금 너무 조급할 거 없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아까 이제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 이하로 떨어진 쪽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 대단지랑 중소형 이거는 그대로 기준 가져가면 가격 경쟁력의 그렇죠.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요번에 가장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이요. 나홀로 아파트. 네. 그다음에 구축. 단독주택, 구축 해당되죠. 네. 재건축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형 평형,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대단지 아파트 빼고는 요번에 그러네요. 사면 안 돼요. 요번에는 가장 빠진 게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면 되고, 다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면 아파트가 그럼 5층 가구 되냐? 그게 아니라 블록으로 이렇게 5층 가구 넘으면 대단지라고 보면 되죠. 그것도 궁금했어요. 1주택자분들이 진짜 갈아타기 어렵고 요번에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급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 못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갈아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과거하고 달라요. 상급지보다 중하급지가 더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 MZ세대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나방 투자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중하급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급지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동네에서도 더 큰 평수로 가기도 좀 애매해. 네네. 그렇잖아요. 제가 대형은 안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네. 그런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내 집은 싸게 팔고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는 더 빠졌으니까. 내 집만큼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갈아타기는 과거 2008년이나 2012년 이럴 때는 강남이 버블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 강남이 엄청나게 급락이 와서 그땐 갈아타기가 참 좋았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내 집을 싸게 팔더라도 많이 떨어진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거 딱 한 단지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붕낚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를 펴놓고 여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또 이제 갈아타기도 네, 어느 네.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입장일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좋은 기회에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을까? 금리 부담은 너무 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에 대한 부담도 계속 가중되는 시대니까요. 이렇게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주택자분들 경우에는 다주택자분들은 네. 그거는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절박함에 몰린 거예요. 그거는 빨리 채무를 갚아야지. 그런데 다만 1주택자분들 있잖아요. 네. 뭐 주식처럼 할 필요 없잖아요. 기다리면 되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에 지금 예상이 기준금리가 2.5% 정도 된다면은 지금 고금리 태풍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뭐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더 오르기는 좀 힘들다면은 조금 더 여유를 견뎌야 가지고. 되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통화량이 풀리는 만큼 올라요. 근데 다만 뭐냐면은 이 통화량이 풀리잖아요. 우리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강남에 빌딩 지으려면은 야 진짜 이거 3.3제곱미터당 요새 1,000만 원 줘야 돼요. 옛날에 비해서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네. 세뱃돈도 올랐어. 세뱃돈 5만 원 시대에 그럼 집값은 안 올라? 장기적으로 오르죠. 통화량이 많이 풀린 만큼. 다만 이게 있어요. 이 통화량이 풀리면은 이 실질 가격으로 보면 가격이 빠진 거거든요. 실제 가치로. 그럼 언젠가는 이게 자산 가격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네. 언제 반영되냐? 지금처럼 하락하는 때는 안 반영이 돼.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속적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불연속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시세 반영은 인플레이션의 시세 반영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뭐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때 그때 분출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너무 재산에 대놓고 뭐 팔아라 말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이죠, 오지랖. 자기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인내하는 것도 저는 여유를 나쁘지는 갖고.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경우에는 조금은 이 고통이 좀 힘들더라도 네. 어차피 금리가 내려지면 내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집은 사는데 오르든 내도 무슨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년 이상 살 거면은. 다만 단기적으로 대출 부담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2024년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2.5%로 3.4% 떨어지면은 부담이 넘어가면. 많이 줄죠. 그래서 진짜 내가 뭐 이걸 팔고 옮기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네. 너무 그렇게 잔재주 부리지 말고 시장과 싸우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걸 덜컥 팔고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다시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 대안은 없지만 그 절박함이 자꾸 힘들게 하는 집 한 거죠. 채는 괜찮다니까 견딜 수 있다니까요. 회사를 다닌다면은. 다만 근데 여러 채를 이제 걸쳐놓은 뭐 이런 분들이 예. 이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럴 경우는 제가 분리해서 좀 접근하시죠. 네네. 예.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뭐
주택 소유자의 85%가 1주택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네. 말씀드렸는데, 그 박한서 선생님께서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은 이 고비니까 예, 잘 견뎌내시는 잘, 것도.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괜히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꾸 싸우지 말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이겨내셔라. 같아요. 네. 예. 아까 말씀 중에 1주택자들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건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나의 안식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놓고도 이렇게 불안해 한다는 건, 그러니까 때로는 희망이지만 걱정과 불안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 네. 말씀을 하시다니. 이 아파트는요, 네. 일종의 집의 의미가. 심리적 이중주예요. 집은 포근함의 대상이잖아요. 네. 편안한 거죠. 그런데 가격이 노출이 되면은 네. 이게 불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살 거냐 하는 네. 문제인데, 편안함은 바로 홈이거든요. 이게 불안한 것은 하우스예요. 편안한 것은 이거는 집이에요. 불안한 거는 이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하우스나 부동산은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을 자산화시키고 자본화시키면서 집 사는 게 그냥 단순 거주 공간보다는 사실상 재테크 사업으로 수단이 된.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거를 만약에 부인하고 그냥 홈만 찾아가는 것도 저는 비인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 쓰고 벤츠 타는 거야. 아예 안 보고. 그 시대착오적인 거지, 그거는. 네, 실제로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네. 부동산,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홈과 하우스가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존하는 네.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홈의 비중을 지금보다 조금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는 거죠. 이른바 이걸 마켓 밸류, 시장적 교환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 혹은 정서적 가치, 이모션 밸류를 좀 더 비중을 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비를 넘으려면은 가격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뭐만 보냐? 이 공간에서 얻는 행복을 더 찾아내는 거죠. 그 값어치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예. 내가 만약에 집은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초점을 더 두면은 가격이 하락해도 마음이 좀 덜 아파요. 왜?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기서 홈이기, 찾을 수 홈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이중성을 띠고 있는 아파트 공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트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내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정서적 가치를 부여할 건지 혹은 공간적 가치를 재발견할 건지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봐요.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집값은 올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공간적 그 가치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가격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게 저는 바로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파트 신도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걸 주주사회라고 또 표현드렸는데 집에 올인하지 않고 나머지 어떤 삶에 좀 더 비중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엄청나게 스스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은 말이야, 보니까 너무 말이야, 햇볕도 잘 들고, 막 채소 키우기 너무 좋아. 작년에, 제가 명이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명이나물이 약간 산나물이거든요. 음지식물이에요. 네. 아파트에 잘 자라. 근데 6월달, 7월달이 되니까 이 시들어져. 그 가을 되니까 이거 나 죽은 줄 알았거든요. 네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불쌍해가지고 그냥 베란다에다가 그냥 그 요새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기로 했어. 네. 봄 되니까 다시 살아난 거야. 오. 아, 이거구나. 뿌리만 썩지 않으면요. 네. 다시 재기가 가능합니다. 내가요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우스푸어에 이어서 요번에 영끌푸어잖아요. 영끌푸어들이 마음만 다치지 않고 네. 몸만 다치지 않으면은 이 봄 명이나물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명이나물을 보면서 MZ세대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만 썩지 않으면은 네. 내가 절망의 늪에만 빠지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겨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이나물처럼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다치지 말아라. 네. 그리고 희망, 항상 낙관적인
낙관론자, 합리적 낙관론자가 되어라. 낙관론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극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입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공간의 재탄생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실패의 일반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명이나물처럼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